2022년 5월에 출판 계약을 했습니다. 고교 학점제 책이었어요. 그리고 2023년 7월에 초판이 나왔습니다. 그때의 정보 방침은 이랬어요. 내신에서 고1에 배우는 공통과목만 9등급제 석차 등급이 나오고 고2와 고3의 선택 과목은 성취도만 나온다. 즉 고2와 고3은 절대평가로 간다는 거였어요. 발표된 그대로 썼습니다. 그런데 그해 10월 10일 2028 대입개편 시한이 나오면서 그 부분이 뒤집혔어요. 책이 서점에 나온 지 3개월 만이었습니다. 그래서 2024년 6월에 개정판을 내면서 다시 썼습니다. 책 한 권 쓰는데 1년이 걸렸는데요. 제도는 제가 책을 낸 지 3개월 만에 바뀐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발표된 내용을 봤습니다. 내신 절대평가 이야기가 다시 들어있더라고요. 이상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원래 고교학점제는 절대평가를 전제로 설계된 제도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논의가 됐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왜 매번 되돌아갔을까요? 지난주에 국가교육위원회 이야기가 나왔죠. 수능을 전 과목 절대평가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였습니다. 오늘은 영상이 좀 길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보시면 앞으로 이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어디를 보셔야 되는지 아시게 될 겁니다. 그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먼저 정리부터 하겠습니다. 이번 발표 수능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수능하고 내신 두 가지가 같이 들어있어요. 먼저 수능입니다. 지금은 영어, 한국사, 제2외국어와 한문이 절대평가인데 국어와 수학, 탐구까지 넓히자라는 것. 그리고 서술형과 논술형 문항을 넣자라는 것. 또 하나는 내신입니다. 지금 현재 고1과 고2가 5등급제 상대평가죠. 고3이 9등급제 상대평가인데 이걸 전학년 절대평가로 바꾸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 시험의 서술형, 논술형 비율도 지금 30%에서 40% 수준인데 더 늘리자. 여기에 수시하고 정시를 통합하는 방안, 대입 전형 시기를 조정하는 방안까지 들어있습니다. 그럼 언제부터냐? 이게 제일 궁금하시죠? 국교위 특위가 검토 중인 안으로 말씀드리면 수능 절대평가는 2033학년도, 내신 절대평가는 2030학년도입니다. 2033학년도면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이고요. 2030학년도는 그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해예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짚고 갈 내용은 내신이 3년 빠르다라는 거죠. 뉴스는 전부 수능 이야기로 나가고 있는데 먼저 움직이는 건 내신일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는 마지막에 법으로 설명드릴게요. 자, 그럼 우리 아이는 어디에 해당될까요? 학년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고등학교에 다니는 2008년생부터 2010년생까지는 이번 논의와 직접 관계가 없습니다. 2013년생도 현재 거론되는 시점 기준으로는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현재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이죠. 2014년생, 2015년생 정도부터는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지금 거론되고 있는 시나리오예요. 국가교육위원회는 적용 시기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추가 논의를 거쳐 결정한다고 밝혔어요. 그래서 올해 10월 말에 시한이 나오고요. 11월 초에 열흘간 온라인 공청회를 하고 내년 3월에 최종안이 확정됩니다. 지금은 그 전 단계예요. 아까 제 책 이야기를 잠깐 했죠. 그 책에 뭘 썼는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2023년 7월에 나온 그 책에서 저는 2028 대입이 어떻게 바뀔지 예측을 해봤습니다. 당시 한국교육개발원 보고서를 근거로 수능 개편 시나리오를 3개를 소개했어요. 첫 번째는 필수 과목과 선택 과목으로 구성하는 안, 두 번째는 선택 과목만으로 최소화하는 안, 세 번째는 수능을 둘로 나누는 안. 3개 다 절대평가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썼어요. 모든 선택 과목이 절대평가가 되면 변별력이 약해지니까 학생부 교과 전형은 지금 형태로는 지속되기 어려울 것이다. 수능에서도 서술형, 논술형이 도입될 것이다. 자, 3년이 지났죠. 결과를 보겠습니다. 수능 절대평가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국어, 수학, 탐구는 여전히 9등급제 상대평가 그대로이죠. 서술형과 논술형 문항도 들어가지 않았고요. 학생부 교과 전형도 남아 있습니다. 그럼 제 예측이 왜 빗나갔을까요? 논리가 틀린 게 아니었습니다. 전제가 무너진 거예요. 저는 절대평가가 된다는 전제 위에서 그 다음을 예측했거든요. 절대평가가 안 되니까 그 뒤따르던 예측이 전부 같이 무너진 겁니다. 그때 일정도 말씀드릴게요. 제 책에는 교육부가 2024년 2월까지 개편안을 확정하겠다고 써 있습니다. 당시 발표를 그대로 옮긴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2023년 10월 10일에 시한이 나오고 12월 22일에 국가교육위원회가 의결하고 12월 27일에 확정안이 발표됐습니다. 예고보다 2개월이 빨랐던 거죠. 그런데 지금요, 국가교육위원회가 그 전제를 다시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능 절대평가, 서술형, 논술형 도입, 내신 절대평가. 제가 3년 전에 썼던 그 목록이죠. 그럼 여기서 지난 40여 년 동안 내신평가가 어떻게 움직여 왔는지를 한번 보실게요. 1981년 내신이 대입에 처음 반영됩니다. 상대평가였어요. 그리고 1995년 김영삼 정부 531 교육개혁으로 학교생활기록부가 도입됩니다. 그리고 1999년 김대중 정부에서 절대평가가 도입이 돼요. 수미, 양가, 수행평가도 이때 들어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전국 고등학교에서 수가 남발됐습니다. 내신 인플레이션이라고 불렀어요. 내신 변별력이 사라지고 대학도 수험생도 혼란에 빠집니다. 그래서 2005년 다시 상대평가로 돌아갑니다. 지금의 9등급 석차 등급제예요. 절대평가가 6년 만에 없어진 겁니다.
그리고 2011년 12월 또 시도가 있었습니다. 중등학교 학사관리 선진화 방안인데요. 성취평가제를 도입하겠다는 발표였어요. 이때 두 가지 반대가 나옵니다. 하나는 성적 부풀리기가 또 생길 거라는 것, 다른 하나는 특목고와 자사고에 유리한 정책 아니냐는 것이에요. 당시 교육부는 이렇게 답을 했어요. 원점수와 과목평균, 표준편차를 같이 적고 성적을 정보공시로 공개하고 학업 성적 관리 실태를 모니터링해서 문제가 있으면 학사 감사를 하겠다. 특목고와 자사고가 유리하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 이번 뉴스 댓글 보시면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15년이 지났는데 반대 논리가 그대로예요. 자, 그럼 그 당시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중학교는 절대평가가 시행됐습니다. 2012년 1학년부터 시작해서 2014년에 전학년으로 확대됐어요. 그런데 고등학교는 안 됐습니다. 2014학년도에 도입할 계획이었는데 2016년까지도 9등급제가 그대로였어요. 그리고 2025년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절대평가로 간다고 했지만 결국 어떻게 됐나요? 5등급제 상대평가와 절대평가가 혼용되며 등급이 나오게 됐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40년 동안 고등학교를 절대평가로 바꾸려는 시도가 3번 있었어요. 그런데 3번 다 원래 계획도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이 4번째예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요. 서논수령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1990년대 초반 6차 교육과정부터 2022 개정 교육과정까지 30여 년 동안 서논수령 평가는 계속 확대해야 할 방향으로 제시돼 왔어요. 그러니까 30년 동안 이야기만 나온 겁니다. 입시 부담하고 채점의 어려움 때문에 수능은 객관식 체계를 유지해 왔던 거죠. 자, 여기서 두 가지를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절대평가가 실패한 이유는 매번 성적 부풀리기였습니다. 올해 한 경제학 논문이 나왔어요. 내신 성적의 상대평가와 절대평가, 성취평가제 도입의 효과를 중심으로 이삼호 교수가 쓴 논문입니다. 능력 차이가 있는 학교 2곳과 대학 1곳을 놓고 모형으로 계산을 해봤어요. 결과가 이랬습니다. 학교 간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절대평가에서는 모든 학교가 상위 등급 비중을 늘린다. 즉 성적 부풀리기가 크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계산으로 나온 결론인데 우리는 1999년에 실제로 겪었어요. 참고로 이 논문은 상대평가도 문제라고 했습니다. 부풀리기는 맞지만 대학이 학교마다 등급을 다르게 보게 만든다고요. 어느 쪽도 완전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논의가 어디서 막힐지는 사실 어느 정도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많이들 오해를 하시는 지점이 있죠. 절대평가하면 다들 1등급 받는 거 아니냐. 많이들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자, 수능 영어를 보시면 됩니다. 영어는 2018학년도부터 절대평가죠. 벌써 9년째입니다. 원점수 90점 이상이면 1등급, 80점 이상이면 2등급, 등급간은 10점 간격이에요. 다른 학생이 몇 점을 받든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90점을 넘으면 1등급입니다. 이론상으로는 모든 학생이 1등급을 받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실제로 어땠을까요? 1등급 비율을 연도별로 한번 볼게요. 2018학년도 10.03%, 2019학년도 5.3%, 2020학년도 7.43%, 2021학년도 12.66%, 2022학년도 6.25%, 그래서 쭉 오다가 2026학년도에는 3.11%입니다. 10%에서 3%까지 내려왔어요. 작년 영어 1등급은 15,154명이었습니다. 같은 해 국어 1등급이 22,935명이었고요. 수학이 21,797명이 1등급이었어요. 절대평가인 영어 1등급이 어때요? 상대평가인 국어와 수학보다 적었다는 거예요. 자, 영어에서 1등급을 맞은 아이들의 비율이 3.11%였어요. 1994년 수능이 시작된 이후 전 과목을 통틀어 가장 낮은 1등급 비율입니다. 그래서 평가원장이 뭐라고 말을 했을까요? 절대평가 취지에 맞는 난이도를 목표로 했는데 의도에 미치지 못한 결과가 나와서 유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도 출제와 검토 전 과정을 조사하겠다고 밝혔고요. 그래서 9년 동안 수능 영어는 계속 절대평가였습니다. 바뀐 건 난이도뿐이에요. 그런데 결과는 10%에서 3%까지 오르내렸습니다. 절대평가라는 이름은 그대로인데 학생이 겪는 현실은 완전히 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평가를 한다고 모든 학생이 쉽게 1등급을 받는 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자, 이번엔 내신을 한번 볼게요. 5등급제 첫 해였던 작년에 고1 내신 성적이 어땠는지 보겠습니다. 주요 5개 과목 평균 점수가 70.4점이었어요. 9등급제였던 재작년이 66.9점이었으니까 3.5점이 오른 거죠. 그리고 90점 이상, 그러니까 A등급 비율은요 21.6%에서 24.1%까지 늘었어요. 과목별로 보면 국어가 20.9에서 23.1, 수학이 18.7에서 20.7, 영어가 21.0에서 24.1입니다. 전부 올랐어요. 그런데 이 학생들이 올해 3월에 고2 학력평가를 받죠. 고1 때 배운 내용으로 나오는 시험이에요. 여기서 90점 이상 받은 비율이 국어는 2.56%, 수학은 1.19%, 영어는 3.48%였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A를 받은 비율은 24%인데 같은 범위를 수능 형태로 냈더니 어때요? 1%에서 3%대예요. 10배 안팎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대학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시면요. 학교에서 A를 받았다는 말을 그대로 믿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럼 대학은 무엇을 보게 될까요? 이 이야기는 뒤에서 다시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절대평가를 하자는 명분이 뭘까요? 경쟁 완화 그리고 사교육 경감입니다.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영어 절대평가는 사교육을 줄였을까요?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어요. 9년째 해왔으니까요. 광나람 숭실대 연구 교수 등이 올해 학술지에 낸 논문이 있어요. 수능 영어 절대평가 도입이 사교육 수요에 미치는 영향 분석이라는 논문입니다. 초중고 306만 명 자료를 봤어요. 일반고 학생의 영어 사교육 참여율입니다. 2015년도에는 32.6%, 2016년도에는 35.4%, 2017년도는 35.3%예요. 여기까지가 상대평가 시절입니다. 그리고 절대평가가 시행돼 2018년도에 38.1%로 올라갑니다. 2019년도는 42.5%, 2024년에는 48.8%까지 올랐어요. 그리고 사교육비도 같이 올랐습니다. 일반고 영어 월 평균이 2016년 9만 원이었는데요. 시행 첫 해인 2018년에 10만 2천 원, 2024년에는 15만 7천 원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연구진 설명은 이렇습니다. 상위권 학생들의 참여가 늘었다. 하위권은 오히려 줄었고요. 절대평가로 바뀌어도 정시에서 등급을 반영하는 한 상위권에게 1등급은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조건입니다. 떨어질 걱정이 없어진 게 아니라 안전선을 만들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가 더 있어요. 영어가 변별력을 잃으니까 국어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됐습니다. 가장 극적인 게 첫 해였어요. 2018학년도 국어 표준점수 최고점이 134점으로 평이했는데요. 영어 절대평가가 시작한 이듬해 2019학년도에 150점으로 뛰었어요. 차이가 16점이에요. 역대 최악의 불국어로 기록이 됐습니다. 한 해로 끝난 것도 아니에요. 영어 절대평가 이후 8년 동안 국어 최고점 평균이 144.1입니다. 그 이전 8년이 135.4였으니까 8.7점이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상위권 변별력도 2배가 됐습니다. 그럼 사교육은 어떻게 됐을까요? 학생 1인당 월평균 국어 사교육비가 2019년 10만 8천 원에서 작년 18만 5천 원이 됐습니다. 71.3%가 올랐어요. 영어 부담을 덜어줬더니 국어로 옮겨간 겁니다. 풍선 효과라고 부르죠. 그리고 여기서 학부모님들이 많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사교육은 수능 때문이 아니라 내신 때문에 한다. 이것도 통계로 확인이 됩니다. 작년 기준으로 사교육에 참여한 학생 중에 가장 많이 돈을 쓴 학년이 어딜까요? 고3이 아닙니다. 고1이에요. 월 80만 6천 원입니다. 수능이 코앞인 고3보다 고1이 더 쓰는 거예요. 고1 내신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절대평가로 바꾼다고 해서 사교육이 줄어들 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여기서 다른 나라 이야기를 하나만 할게요. 일본입니다. 이건 비교 사례가 아니라 우리보다 먼저 간 선례예요. 일본은 2017년부터 대학 입학 공통시험에 국어와 수학, 서술형 문항을 도입하려고 했어요. 준비도 했습니다. 채점 업무를 민간에 맡겼는데 낙찰 금액이 61억 6천만 엔이었습니다. 우리 돈으로 수백억이 채점해야 할 답안은 50만 명분으로 예상이 됐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2019년 12월 17일 일본 문부과학상이 도입 보류를 발표합니다. 이유를 직접 밝혔어요. 채점 정확도를 아무리 높여도 실수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다. 그리고 수험생 본인의 가채점과 실제 점수가 어긋나는 걸 해결하기 어렵다. 그래서 수험생이 안심하고 시험을 치를 수 있는 체제를 빨리 갖추기가 지금으로서는 어렵다. 이게 공식 사유입니다. 여기서 가채점 이야기 그냥 넘기시면 안 돼요. 우리도 수능 끝나면 가채점부터 하잖아요. 그 점수로 원서를 씁니다. 서술형이 들어오면 그게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채점자 문제도 있었습니다. 채점자 대부분이 학생 아르바이트가 될 거라는 지적이 나왔어요. 수십만 명의 답안을 학생들이 채점한다는 겁니다. 결국 일본은 보류했고요. 기한을 정한 연기가 아니라 백지 상태에서 다시 보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숫자 하나만 보시죠. 일본이 채점해야 했던 답안이 50만 건이었습니다. 작년 우리 수능 응시자가 55만 명이에요. 거의 같죠. 일본이 못한 걸 우리가 할 수 있느냐, 그게 지금 던져야 될 질문입니다. 이 흐름에서 이번에 대통령 발언을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8월 5일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30여 분 발언 중 절반 이상을 수능 이야기에 썼습니다. 32년간 수능이 시행되면서 기출을 피하면서 정상적인 문제를 내는데 한계에 봉착했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 킬러 문항 같은 문제가 나왔다고요. 객관식은 초보 컴퓨터도 할 수 있는 일이고 규격화된 사람을 키우는 건 교육을 망치는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나라 대입시험에는 서술형이나 논술형 문항이 들어갑니다. 우리는 오지선다로 고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방향 자체는 이상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요, 같은 자리에서 브레이크도 밟았습니다. 입시제도에 손을 대서 칭찬받은 예가 없다고 했어요. 주관식 평가를 도입하면 논술학원이나 쪽집게 선생 같은 특화된 사교육이 마구 생겨날 가능성이 높다고도 했고요. 지금 입시제도에 변화를 주는 건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별로 권장하지 않는 쪽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해석은 언론마다 갈립니다. 논술형 개혁에 힘을 실어준 것이라는 해석이 있고요. 국가교육위원회가 앞서가는데 대통령이 우려를 전달한 구도였다는 분석도 있어요. 저는 어느 쪽이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것만은 분명해요. 국가교육위원회하고 청와대 사이에도 온도차가 있다는 것. 그러니까 지금은 정말
그야말로 확정이 아닙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갈게요. 수능도 절대평가, 내신도 절대평가. 그러면 대학은 무엇으로 뽑을까요? 이번 발표가 나온 직후에 입시 전문가들이 한 이야기를 보시면 방향이 어느 정도 보입니다. 이만기 UA 교육평가 연구소장님은 수능과 내신의 변별력이 동시에 약해지면 대학별 면접과 논술, 학생부 비중이 커져서 또 다른 사교육을 낳는 풍선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어요. 신뢰성 있는 변별력이 마련되지 않으면 대학들은 결국 다른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할 수밖에 없다고요.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도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능과 내신의 변별력이 약해지면 대학은 심층 면접이나 논술 같은 자체 선발 도구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고요. 말이 다 비슷하죠. 점수로 못 가르면 대학은 다른 걸로 가른다. 면접이든 논술이든 학생부든 결국 사람을 들여다보는 쪽으로 갑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뭘 준비해야 하나? 먼저 하나 짚고 갈게요. 지금부터 서술형 대비 학원이 많이 생길 겁니다. 아니 이미 많이 생기고 있죠. 논술형 이야기가 나오면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독서, 토론, 글쓰기 프로그램 수요가 벌써 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사고력을 키우자는 취지였는데 어때요? 사교육이 저학년으로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도 그 걱정을 했죠. 그런데요. 서술형 평가를 어떤 기준으로 채점하는지 이미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낸 초등 논술형 평가 예시 자료가 있고요. 서울시 교육청에서 낸 서논술형 평가 실천하기 자료집이 있어요. 교사용으로 만든 자료이지만 학부모가 보셔도 됩니다. 실제 문항이 있고 채점 기준표가 있고요. 학생 답안 예시까지 있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학교 생활 기록부에 어떻게 적히는지까지 문장 예시로 나와 있습니다. 그 두 자료를 제가 카페 자료실에 올려뒀어요. 설명란에 링크를 걸어 두겠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이 자료를 열어보면요. 서술형에서 무엇을 보는지가 5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관찰, 이해, 설명, 근거, 확장이에요. 얼마나 주의 깊게 봤는가, 핵심 개념을 파악했는가, 자기 언어로 풀어냈는가,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말할 수 있는가, 배운 걸 새로운 상황에 연결할 수 있는가예요. 초등학교 논술형 평가에서 보는 게 이 5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초등학교에서 끝나지 않아요. 중학교 수행평가로 이어지고요. 고등학교 학생부에도 같은 말로 적힙니다. 그래서 집에서 오늘부터 하실 수 있는 건 질문 하나를 바꿔보는 겁니다. 답이 뭐야 말고요. 왜 그렇게 생각했어? 이 질문 하나가 5가지 중에 근거를 훈련시킵니다. 나머지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자료 화면을 띄워놓고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채점 기준표가 실제로 어떻게 생겼는지, 정답을 맞히고도 왜 보통이 나오는지, 그게 학생부에 어떤 문장으로 남는지, 그리고 요즘 교육청에서 AI로 서술형을 채점하는 시스템을 시범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이야기도 같이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학부모님들께는 그 영상이 더 필요하실 거예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절대평가는 처음이 아니에요. 40년 동안 4번째입니다. 앞에 3번도 다 이름은 절대평가였고요. 결과는 처음 발표된 계획과 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뉴스에 안심하지도 불안해하지도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2023년에 쓴 책은 방침이 바뀌면서 개정판으로 다시 냈습니다. 그때 하나 알게 된 게 있어요. 발표가 끝났다고 끝이 아닙니다. 법령이 바뀌어야 확정이에요. 발표는 계획이고 법령은 결과입니다. 그럼 어디를 보면 될까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사이트죠. 국가법령정보센터입니다. 무료이고요. 누구나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먼저 나누셔야 됩니다. 수능이냐 내신이냐. 이게 아예 다른 법이거든요. 수능은 고등교육법입니다. 내신은 달라요. 초, 중 등 교육법 쪽이에요. 그런데 법에는 구체적인 게 안 적혀 있습니다.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하라고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성적표에 뭘 적을지는 시행규칙, 그리고 그 아래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에서 정합니다. 교육부 훈령입니다. 자, 수능부터 보겠습니다. 고등교육법 제34조의 5항. 수능의 평가 방법을 바꿀 경우 4년 전에 공표해야 한다고 못 박혀 있어요. 이건 법입니다. 그런데 이 조문 어디에도 절대평가라는 말은 없죠. 여기가 결정적이에요. 수능은 4년 전 예고가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내신은 그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요. 그리고 내신 기재 방식은 법률이 아니라 교육부 훈령에서 정합니다. 훈령은 교육부 안에서 고칠 수 있어요. 국회를 안 거칩니다. 그래서 수능 절대평가는 2033학년도인데 내신 절대평가는 2030학년도인 겁니다. 내신이 3년 빠른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요. 아직 아무것도 안 바뀌었습니다. 고등교육법도 그대로고요. 훈령도 그대로예요. 국가교육위원회 산하 특별위원회가 논의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법령상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 말은 확정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0월 말에 시한이 나옵니다. 그때 제가 다시 확인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법률이 움직이는지 훈령만 움직이는지 어디가 움직이느냐에 따라 속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발표만 보시면 매번 흔들려요. 어디를 보실지 아시면 안 흔들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평가하는 방식은 계속 바뀝니다. 지금도 바뀌고 있어요. AI 시대에 맞게 바꾸겠다는 게 이번 논의의 취지니까요. 앞으로도 계속 바뀔 겁니다. 그런데 40년을 돌아봐도 한 번도 달라지지 않은 게 하나 있어요. 학교 생활에 성실했고 기본이 되어 있는 아이가 갈 곳이 없었던 적은 없습니다. 제도가 어느 쪽으로 가든 그건 그대로일 거예요. 몰라서 불안한 겁니다. 알면 불안은 사라집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이로운 교육 이로울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